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모아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한 연준 만나보시죠. 동결은 동결이지만 말 그대로 순수한 동결은 아니었습니다. 매파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단행한 이번 연준의 금리 결정, 점도표가 상당히 매파적이었죠. 네, 한 달에 한 번 돌아온 특기평가 날이었습니다. 새벽 거의 밤은 샜고요. 오면서도 한 3번 정도 듣고 혹시 빠뜨린 거 없나 싶어서 이제 왔는데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성명서와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 요약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성명서에는 금리 동결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모두 다 예상했던 바고 어제 밤 기준으로 98.8%였기 때문에 동결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성명서에는 일단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2%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른 건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점도표인데요. 사실 제가 점도표도 다른 방송에서 어제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은 일단은 금리는 동결로 가고 점도표는 좀 올려서 살짝 매파적으로 하지만 파월이 나왔으면 시장을 달랠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어제 딱 그대로 돼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점도표상으로 이제 금리 예상 중간값이 2023년도 5.6%, 24년도에 4.6% 나왔고요. 연준 내에서 가장 중립적인 인물 기준으로 올 연말까지 2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살짝 매파적으로 던져놨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 그냥 시장이 좀 긴장하라고 던져놓은 것 같고 2번까지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준으로 이제 매파 동결은 원래 5.4%였는데 어제 5.6%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나오면서 어제 시장이 조금 움직였는데 뒤에 파월 의장이 잘 나와서 커버링을 좀 했다는 부분이 좀 점도표의 제일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매파적으로 했지만 사실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한다.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 연설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몇 가지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정말 특징적인 건 없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상한 대로 매파적인 점도표지만 딱히 이거를 강조하지는 전혀 않았고요. 금리 인하에도 무게를 싣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피부가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한다. 소폭 상승이긴 하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집값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점도표는 예상치일 뿐이다. 7월 결정은 우리가 7월 달에 데이터를 보고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매파적인 점도표가 나왔는데 비두기파적인 파월의 의장의 말투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서 올라온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또 당연히 다음 달에 발표되는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CPI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제 발표된 5월 CPI 같은 경우는 4.0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3.0에서 3.2 한 번 더 훅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7월 달이 중요한데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달께 좀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7월 달은 오히려 조금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사실 유지가 되는 게 가장 비둘기파적인 부분인데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7월 달에 발표되는 이제 지표 CPI가 나올 때 좀 반등한다 하더라도 이게 인플레이션 다시 가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약 근데 소폭 반등이 아니고 좀 생각보다 많이 반등했을 때는 연준이 다시 한번 금리 인상 카드를 낼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의 예상이나 제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막판에 잘 끌어올려 마감한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도 큰 흐름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장에서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오히려 좀 시장을 달래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7월 FOMC 회의에서 지금 아직 결정 내려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지표가 중요하니까 7월 CPI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 금리, 달러와 별개로 어제 국내 증시는 또 투자자분들을 다시 한번 긴장하게 만들었죠. 이어지는 이슈는 전거래일 급락한 2차 전지주들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미국 공장 건설을 허가해주면서 어제 2차 전지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미 나왔던 뉴스였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남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처럼 기대와 충격을 하루 만에 동시에 주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요. 어제 2차 전지가 그런 현상을 보인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 이혜수 앵커 말씀대로 미국 안에서 중국 공장에 2차 전지 공장을 설립을 했다는데 이거 어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고 그것 때문에 사실 골드만삭스라든가 일부 미국의 혹은 해외 리서치 센터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과도한 매수는 위험하다 이런 매도 리포트가 나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그것이 불거졌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매수와 매도 간의 힘의 균형이 다소 무너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2차 전지가 상당히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큰 우려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정리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압축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주도 업종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주도 업종 맞다고 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2차 전지가 성장 산업입니까? 성장 산업이 아닙니까? 성장 산업 맞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3년, 늦어도 5년까지는 2차 전지는 꾸준하게 연 20% 이상 성장할 겁니다. 그럼 답은 나왔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현금 20%, 반도체 20%, 2차 전지 20%이 비중을 포지션을 유지한다면은 어제 나왔던 그 일시적인 충격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한 달 전에 2차 전지 20%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분명히 포트폴리오에서 25나 30이 돼 있을 겁니다. 20%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익 실현하고 물량을 줄이는 정도에서 멈춰야지 이제 2차 전지 팔아야 된다. 그 시각은 여전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현금 20%, 2차 전지 20%, 반도체 20% 비중의 전략을 가져가자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장시영 차장님은 어제장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좀 2차 전지주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 기술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건 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전부터 이제 나왔었던 뉴스였고 또 한간에는 이 뉴스가 뭐 승인이 안 났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직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션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주로 이 생산을 해내는 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니켈 계열의 어떤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렇게까지 이 영향이 없다라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까지도 한 번 더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2차 전지 산업 전반 그리고 양극재 전반의 어떤 구조 자체가 뭔가 이렇게 흔들렸다거나 뭐 전반적으로 뭔가 무너졌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적은 여전히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고 또 뭐 이 자동차 업체라든지 셀 업체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발전화 수주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이즈가 분명히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노이즈를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수기를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저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한 번 더 뭐 오늘까지 또 변동성이 좀 심해진다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보셔가지고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상승해서 차익 실현을 해내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좀 이체했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급락 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종목 안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우려스러웠던 건 2차 전지주들의 급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슈는요. 한 달 반 만에 재현된 하한가 종목 소출 사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들 매매 거래가 오늘부터 잠정 중지가 되는데 주가 조작 연루 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SG 사태와 비교해 보면은 금융당국의 대처는 아주 빨랐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갑자기 오후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락이 좀 크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제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제 앞에서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 이제 미시간주 EV 관련 그 얘기고요. 그 얘기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 넘어서 제2의 SG 사태라 불리는 이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무더기 하한가 종목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일단은 어제 금융당국의 반응이 사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빨랐습니다. 모두 하한가 종목들을 다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조회 공시 요구하고 이제 관련 종목인 동일금속과 박림 그리고 만호제강 같은 경우는 투자주의 종목을 바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 보니까 어저께 이제 오후 11시부터 1시 사이 전부 다 하한가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는 지난 SG 사태랑 좀 다른 게 그때는 외국계 증권사였는데 이번에는 국내 증권사 3사에서 이제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중립으로 좀 놓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뭐 배우로 어떤 뭐 카페 운영자가 지목됐다. 근데 그쪽에서도 얘기한 것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확실한 건 딴 건 다 모르겠고요. 저는 불공정 거래가 지금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이 얘기한 만큼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거든 저거든 잘 모르겠고요. 이런 문제가 만일 정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철저한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용을 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제 시장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놔야지 다음번에 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 두 번째 발생했으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실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 하는 건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철저한 조사 그리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좀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조달청과 약 257억 원 규모의 독감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주목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조달청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녹십자나 일학약품 등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이제 조달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우리가 뭐 잘 기억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때 당시 많은 이제 그 유명세를 타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과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식으로 매출과 회사를 영위할지가 좀 관심사였는데 이번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가 물론 단위 백신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 외에도 다양한 백신을 이제 원래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백신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존의 강자는 그 녹십자인데요. 녹십자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백신에 대해서 국산을 했는데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뒤늦게 뛰어들어서 많은 이제 연구 개발 비를 갖다가 감당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백신에 있어서는 올해 녹십자보다 더 먼저 이제 선두를 치고 나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녹십자 더불어 국내 백신 분야 양강을 이루고 있고요. 바꿔 얘기하면은 코로나가 아니어도 백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사실은 녹십자의 뉴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뉴스를 봐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엔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배출이 되고 이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당연히 코로나 이후에 다른 매출이 어떻게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그 전략은 무엇이냐면 mRNA 백신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그다음 CDMO 위탁 개발 생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CDMO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다른 데서 추가로 이제 백신을 갖다 생산해달라, 공급해달라 하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치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쪽 CDMO 분야에도 우리가 진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CDMO를 갖다가 이렇게 그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요. CDMO가 사실은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그 파운드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대만을 먹여 살리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시청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처럼 CDMO 역시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코로나 백신이 있었을 때 화이자, 모더나에서 백신을 처음 개발을 했지만 그건 실제로 위탁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반 아니 다른 곳에 이제 그 의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많은 백신을 갖다 의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산바에다가 그 물량을 내놓은 이유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CDMO로 진출하겠다는 것은 이 분야에 또 다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하나 남아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사노피아가 더불어 그 개발하고 있는 페렴구균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데이터가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우호적인 이제 입장을 갖다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임상 이상의 데이터가 우호적으로 나오면은 이것이 3상으로 넘어가고 3상으로 넘어가면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재영 사장이 조만간 이제 글로벌 제약사랑 좋은 계약이 맺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 상반기 내에 그런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반기 안에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다수 예상돼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지금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빨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 보죠. 엔터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텐센트 뮤직이 하이브와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연례 시상식에 세븐틴, 르세라핌 같은 K-팝 가수를 대거 초청했거든요. 지금 만약 이 행사가 성사가 된다면은 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중국 쪽으로 좀 좋은 이슈들이 조금씩 아주 티는 안 나지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하이브가 그동안 중국에서 매출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이죠. 이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마카오에서 열리는 이제 행사에 K-팝 가수들을 다수 초청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제 중국에서는 한은령이 아직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8년째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중국의 IT 공룡 기업 텐센트가 이제 텐센트의 자회사가 여는 연례 공식 행사에 K-팝 공연을 올리는 건데 이거 조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하이브 소속 르세라핌과 세븐틴 가고요. 그리고 YG 소속의 트레저가 가고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이제 웨이비가 가게 되는데 일단 이번 행사가 성사가 되게 되면 2016년도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우리나라 국적의 K-팝 스타가 중국 시상식 무대에 올라가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M 소속 웨이비를 보니까 멤버 5명 모두가 중국 그 멤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나머지 팀들이 모두 다국적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멤버들도 포함된 다국적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좀 의미 부여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었고요. 현재 한한령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중국 내 방송 그리고 공연이 모두 막혀 있는 실정인데 사실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풀렸다, 이게 뭐 실마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기에도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상황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일 이게 나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엔터 관련 기업들 실적이 정말 팍 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게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투자하실 때 공부 한번 충분히 해보시고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의 긍정적인 소식은 분명합니다. 주가 측면에서 볼까요? 지금 하이브는 르세라핌 그리고 뉴진스 7월 컴백 예정되어 있고요. SM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6% 넘게 급등, 그리고 JYP 엔터는 끝을 모르고 고공행진 중입니다. 엔터주 지금 보유자의 영역인지 아니면 신규 매수해 봄직한 종목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장시훈 차장님? 최근에 JYP 주가 보면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부러워요. 오른다 JYP인데 BTS 관련돼서 하이브가 어쨌든 국내 대표 이제 시총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엔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븐틴이라든지 르세라핌도 좀 하이브에 소속돼 있는 그룹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브의 주가를 좀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BTS 단체 활동 없이도 올해 증액 가능성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보여줬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 보여줬고 2분기도 지금 굉장히 순항 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븐틴이 BTS 과거 기록을 넘어서는 앨범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고요. 슈가나 르세라핌, 엔하이픈도 컴백을 해가지고 고마진 IP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연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아티스트들의 공연 하기 시작하면 다 매진인데 글로벌 공연도 전 지역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BTS가 데뷔 10주년으로 깜짝 신곡 발표도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7월에 뉴진스 컴백 그리고 위버스 유료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 걸그룹 출시도 앞두고 있고요. 다소의 모멘텀이 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버스의 MAU가 930만 명입니다. 버블 대비 7배가 큰데 이게 만약에 유료화가 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추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빠른 수익화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IP 산업 그러니까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국내 엔터주들 중에는 가장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간 BTS로 벌어들인 현금을 주로 M&A로 쓰면서 이런 아티스트들의 IP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플랫폼 사업이 하반기에 점차 전 지역으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티스트를 새로 또 출시를 하면서 새로 앨범을 내고 하면서 전 지역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 기여도가 증가되는 부분들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지역 사업별 매출, 그리고 플랫폼 사업 가장 안정적인 엔터 회사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국내 1등 회사로서 가장 긍정적으로 좀 투자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도 신규 매수해 봄직하다라고 보시는 충분히 거죠? 가능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하이브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선을 미국 증시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잘 알려진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메타의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를 너무 빨리 팔았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 아마 여성분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또 유능한 그런 펀드 매니저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자, 지난 1월 달, 2월 달에 이 캐시우드가 뭘 팔았죠? 바로 엔비디아를 팔았습니다. 엔비디아 팔면서 그걸로 끝났으면 됐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엔비디아 내가 볼 때는 고평가다 이런 멘트를 냈어요. 그때 그 엔비디아가 고평가가 아니라고 말한 사람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코너에 같이 나오는 김선영 대표신데요. 사실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작년만 해도 캐시우드가 꾸준하게 매수해서 주가 상승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는 그 엔비디아를 다 정리하고 무언가에
다시 한번 만회를 해야 되겠다 잡힌 게 메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과연 메타를 사기 위해서 정리한 주식이 뭡니까? 테슬라입니다. 이거 꼭 느낌이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를 팔고 금융주를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제가 봐서는 일단 어쨌든 간에 참 아크인베스트의 캐시호드는 프로는 프로 같습니다. 한번 내가 매매 타이밍을 잘못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간 메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한지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를 비롯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부디 계속해서 고공행진해 줄 수 있길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한번 픽해보고 싶거든요. 장시영 차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좀 엔터 관련된 회사들을 좀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네. 있는데 DOE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하이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티스트들의 어떤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엔터 회사들도 이제는 플랫폼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고 앨범 판매하고 음원 판매하는 수익보다도 이 아티스트 자체의 어떤 이 IP를 활용하는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수익성을 창출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위버스는 어쨌든 아직 하이브의 어떤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부의 하나인 거고 DOU는 분리가 돼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DOU를 먼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기에 JYP라든지 SM 아티스트들이 연속 컴백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쉽하고 큐브 대형 아티스트도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글로벌리하게 팬덤이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앨범 성과도 증가하고 있고요. 월드 투어 고객 후에 플랫폼 입점이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실 악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 카카오 SM 경영권 분쟁 후에 SM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하는 게 공식화되기는 했지만 DOU의 버블 서비스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확실히 해두고 싶고요. JYP가 뭐 자체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트와이스 팬클럽을 런칭하는 지금 버블과의 어떤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없고 그러면 상반기에 이런 악재들이 다 나왔다라고 한다는 거는 하반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만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액 자체도 영업이익 400억, 그러니까 매출액은 900억인데 영업이익이 400억이라는 것은 마진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OP 마진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주가에서도 또 앞서 뭐 메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소셜 미디어라든지 다른 어떤 플랫폼 관련된 종목을 좀 고르신다고 한다면 네이버 카카오는 좀 진부하지 않습니까?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신선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DOE 같은 종목들도 관련해서 좀 영향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반론을 제가 살짝 해보자면 5월 31일 날 DOU가 크게 빠졌었잖아요. 엔터주들 살짝 빠졌을 때. 지금 뭐 JYP 엔터가 DOU 2대 주주로 있는데 자신들만의 뭐 팬 플랫폼을 구축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사실 조금 업황에 대해서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 상반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JYP와 관계가 뭐 JYP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그래가지고 DOE의 어떤 뭐 버블 서비스가 중단됐다거나 또 DOE 쪽에 버블 쪽에 뭐 JYP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자체적으로 뭔가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움직임들은 아직은 없거든요. 계속해서 트와이스 팬클럽도 런칭을 하고 버블과의 관계 자체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OU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신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죠. 동화기업이 미국 계열사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에 500억 원대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목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는 이제 사명에서 알다시피 일렉트로라이트라는 게 이제 전해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화 전해질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동화 기업의 이제 2차 전지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동화 기업이 그 원래 전해질 2차 전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가 2009년에 있었던 동화 일렉트로라이트의 전신을 갖다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해당 사업부를 이제 한국에서도 하긴 하지만 미국이 또 중요한 그 시장이니까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 한 그 800억, 900억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공시 내용을 보면 이제 수출입은행이 그 자금 조달에서 한 500억 11억을 아까 말씀드린 511억을 갖다가 대출을 해주고 대출해주니까 동화기업이 여기에다 채무 보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입은행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우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이번에 그 신설되는 공장, 미국 테네시에 이제 신설되는 공장인데 8만 6천 톤 정도의 이제 전해질
를 갖다 생산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동아기업이 동아일렉트로라이트를 위해서 프리 IPO를 갖다 5월달에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많은 그 기업들이 신한이나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데서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올해 상반기가 주가도 되게 안 좋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안 좋은 가운데서 그 동아일렉트로라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우호적인 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전해질 분야가 유망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해질 기업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죠.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렉트로라이트에 이렇게 프리 IPO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동아일렉트로라이트가 기술적으로 좀 우호적이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것을 그들이 또 실사를 하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오늘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얘기했던 그 CATL이 이제 미국 포드사에 이제 그 진출한 것 때문에 어저께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주가 전체가 안 좋긴 했지만은 그러나 2차 전지 사업 자체는 유망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아일렉트로라이트나 동아기업 자체도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내 증시 자금 추이에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사로 마무리해 볼게요.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는 공매도 잔액이 줄어든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가하는 모양새인데요. 구체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우리 개인 투자가들, 라이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공매도가 10%가 줄었어요. 최근 한 달 동안.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그마치 16% 공매도가 늘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차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로 반도체가 좌우하지 않습니까?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 반도체 실적 좋아질 것이다. 이런 밸류가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부분이 수급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전국체전 1등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즉 세계에서 1등 되는 기업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